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돌아왔습니다. 내일이면 이제 9월 FOMC가 발표되는 날이죠.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기대 반, 뭐 무관심 반 이 정도일 것 같은데,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결말이 이미 공개된 영화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또 볼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거래 대금도 좀 멈춰 있는 걸 보니까 FOMC 끝나고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잡아둬야 될 것 같은데,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맨해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결말 같은 느낌입니다. 99%의 동결 가능성 확률에 베팅하고 있다. 이럴 거면 굳이 안 만나도 되지 않나요? 사실 연준이. 저는 뭐 농담이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면 거의 동결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준비를 했겠죠. 일단 9월입니다. 1년에 4번 있는 3, 6, 9, 12 점도표가 공개되는 날입니다. 지난 6월에도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점도표가 갑자기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값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금리 중앙값이 5.75까지 올라가면서 야, 이러면 한 두세 번은 더 올려야겠는데 라는 걱정이 물밀듯이 왔고, 여름부터 시장의 조정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99% 확률의 동결보다 11월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,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11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거든요. 굳이 숫자로 따지면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고 11월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, 이에 따라서 지금 치솟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혹시 꺾일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사람들 찍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한다라고 무조건 이제 공인하는 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경기 성장에 대한 전망치인데요. 아시는 것처럼 애틀랜타 연은에서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, 3분기 GDP 성장률을 5%까지 잡아놨습니다. 이게 또 시장에 좀 리스크를 일으켰죠. 뭐 중국이랑 유럽은 거의 지금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,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, 미국은 이렇게나 좋다라고 하니까 달러가 급등하면서 달러의 독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정체를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,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. 미국이라는 나라가 분기 GDP 성장률 5%가 나온다? 아직 못 믿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또 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겁니다. 만약에 저 같은 사람과 저 애틀랜타 연은의 전망치의 이 간극을 연준이 좀 좁혀줄 수 있다면, 그렇게 된다면 달러의 독주가 살짝은 멈출 수 있을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FOMC 이후에 좀 긍정적인 다른 국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사실 뭐 금리, 달러 다 중요한데 지금은 물가와 유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유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있고요. 90달러대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근데 요걸로 대답을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셨을 그런 재료인데, 그때 또 마침 TSMC 이슈 터져서 반도체에 좀 급락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 미시건대 9월 심리 지표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. 소비자 심리가 둔화됐고요. 기대 인플레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렇게 미국이 경기가 뭐 5% 성장할 정도로 좋다는데 소비자 심리는 왜 둔화가 됐을까? 혹은 유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왜 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할까?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그게 바로 유가 상승의 역설입니다.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.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국제유가 90달러 간다 막 뉴스에 도배되면서 알기 시작하면, 그때부터는 다른 데서 줄일 수밖에 없겠죠. 뭐 물론 우리 모두가 월급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습니다. 기름도 펑펑 쓰고 뭐 다른 것도 펑펑 사고 그럴 수 있는데, 그게 아니잖아요. 아시는 것처럼 저축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 실제로 고용 둔화되고 있는 거 최근 들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갑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측면에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오히려
물가가 정체되거나 혹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추면 상관없지만 100달러까지 갔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느냐. 저도 인정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미국의 뭐 심리 지표는 꺾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실물 지표가 다시 돌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막 경기 부양해서 기름 막 갖다 쓰고 그러면 수요단에서도 유가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저도 걱정은 하는데 이것 또한 역설이 하나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. 중국도 사실은 원유 수입국이잖아요. 그러면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원유 수입량을 계속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겠죠. 특히나 그런 데다가 지금 뭐 중국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경기 부양책이 돈이 정말 남아 돌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지금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도 약간 티가 안 나죠.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렇게 막 철강 갖다 쓰고 기름 갖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급한 부분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이에요. 그쪽에다가 돈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부어도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쪽이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이죠. 부동산 심리가 중국에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저는 원유 가격의 상단은 막 계속 뭐 100달러를 넘어서 단기적으로 100달러 갈 수 있겠죠. 그렇지만 막 넘어서 치솟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저 가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 M7 수익률을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뭐가 올랐고 뭐가 좀 부진했나 이렇게 쭉 끌어놔봐요. 일단 가장 높이 올라간 건 초록색 줄, 저게 테슬라거든요. 테슬라가 1등이었더라고요. 최근 한 달 동안. 근데 이게 사실 그 모건 스탠리 400달러짜리 리포트가 없었으면 이것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, 메타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그 사이에 두 종목을 제가 끼워 넣어 봤습니다. 인텔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. 사실 인텔이 간밤에 5% 빠지는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인텔과 마이크론, 반도체주가 M7 다른 종목들보다 이렇게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여의도로 한번 가보죠. 여의도에서는 여러분이 뭐 잠깐 간과하는 동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뭐 놀랄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일이었어요.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최근에 여름 들어서 계속 코스닥이 압도적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는 역전됐고 그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걸 두고 코스닥의 이제 테마 장세, 코스닥 테마 장사가 이제는 끝났다, 올해는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뭐 그거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. 지금 일단 연휴 있죠. 연휴 때 뭐 소비 이것저것 하셔야 되잖아요. 가족들도 만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이제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심지어 그게 되게 길고 그 지나가면 이제 10월부터는 살짝 연말 느낌 나거든요. 근데 연말 되면 또 우리나라에 항상 찾아오는 그 양도세 이슈, 이거를 간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큰 손분들, 뭐 저희 같은, 저희라고 표현하니까 죄송하네요. 저 같은 이제 진짜 요만한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 뭐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돈을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양도세 이슈 이제 신경 쓰실 때가 됐거든요. 그렇다는 측면에서 코스닥에서 이 올해 괜찮으셨을 거예요. 아마 그분들의 수익률은. 그걸 이제 슬슬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,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테마 장세가 아예 뭐 없지는 않겠죠.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중국 요즘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급격하게 들어온다면서요. 또 일본 그 문제 때문에, 오염수 문제 때문에 일본은 안 가고 한국을 들어온다.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관련주 얘기하고 있고,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파업 때문에 오히려 로봇 도입이 막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청약도 있고요.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막 열심히 고민하다가 우주항공 얘기를 살짝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얻어 걸렸어요? 네, 스타링크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우주항공주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, 대표적으로 가장 변동성 크고 탄력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AP 위성인데, 이 종목 보시면 계속 윗골이 달더라고요. 이게 뭔가 확실히
이전만큼 테마 장세가 불붙었을 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테마 장세 끝나간다라는 쪽에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. 결국에는 그래서 10월은 실적이다. 뭐 이러면 좀 상투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7, 8, 9월 3분기 끝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포트가 생각보다 종목 리포트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.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원래 전망치가 있었을 거고 그걸 수정하는 과정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수정치가 좀 높아지는 종목들은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거고요.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반도체, 철강, 에너지, 건설이 3분기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서 보셨던 인텔과 마이크론이 견조할 수 있었던 이유. 왜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.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의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고 있다 혹은 낸드는 머지 않았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매칭이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3분기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 그 안에서 코스닥 테마 장세가 좀 수그러든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연말의 전략을 일단은 한번 가져가 봤고요. 그렇지만 지난 한 2주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랠리를 펼쳤을 때 그때 시장의 모든 수급과 이슈를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전략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인데요. 그 시절 우리가 알던 증시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좀 몽글몽글한 그런 제목에서 따오기는 했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시절 우리가 알던 그 박스피라든지 약간은 어떤 한 종목만 가는 그런 좀 재미없는 증시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고 있는 연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안에서 컨트롤하는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의 테마 장세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따라가면 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전략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. FOMC 끝나면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한번 고민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?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.